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그것도 검찰청 밖에서 조사한 걸 막판에서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패싱은 당했지만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며 곧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 특혜조사 논란을 자초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총장이 거부할 것 같아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고 오늘 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지검이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걸 보면 비판 여론에도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역을 강조했지만 결국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취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제3의 장소를 총장이 거부할 것 같아 나름대로 판단했다며 수사팀에도 사전 보고 없이 조사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밀어붙인 걸 인정한 겁니다. 이 총장은 곧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건 명확해졌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바로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 바로 대검 연결해 상황을 좀 더 알아보죠. 자, 박병현 기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 이원석 총장이 반대해오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검찰 관계자들을 취재해봤을 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주 전 7월 둘째 주에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당시 이원석 총장은 비공개로 하되 검찰청사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JTBC가 지난주 수요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이후에도 이원석 총장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중앙지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세우고 소환을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불과 이틀 뒤요? 그러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총장 지휘권이 없어서 뒤늦게 보고했다는 그 중앙지검의 주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설득력이 떨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라는 게 이유라면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뒤늦게 총장에게 보고를 할 때 도이치 사건을 보고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명품백과 함께 도이치 사건도 보고를 했습니다. 또 도이치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명품백 사건도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에도 당장 총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앙지검은 이 조사가 불발될 우려가 있어 사전 보고 없이 수사했다고 해명하던데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검은 장소가 어디든 조사가 먼저였다는 입장인데 설명드린 것처럼 몇 번이나 보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 측의 일방적인 제안에 검찰이 끌려간 것이어서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한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달 초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걸 보면 이미 예견된 패싱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박탈됐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 회복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달 초 이 총장이 박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박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남은 수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이 총장에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는 정식 공문으로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공식적으로 거부될 경우 이 총장의 거취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당했던 패싱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현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패싱 당했다며 식물총장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4년 전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만 직보하고 검찰총장에게는 하루 뒤에 보고해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하면 법 위반이라는 오늘 국민의힘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당시 추 장관의 수사 배제와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며 건건히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언 강요 의혹과 라임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싸고섭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5월 검찰 인사 패싱에 대해 12초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냈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더 직설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JTBC 유정화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투명한 조사가 강조됐던 건 대통령실이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입장을 수차례 바꾼 탓도 큽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엔 김 여사는 바로 돌려주라 지시했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명품백이 개인적으로 받은 사적 선물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올 초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명품백을 돌려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에 기록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런데 돌려줄 수 없다던 명품백을 김 여사가 반환하라고 지시했었다는 새로운 해명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입니다. 검찰에 출석한 대통령실 유무행정관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했고 김건희 여사 측도 기분이 상하지 않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도 명품백이 아직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된 건 아니라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은 야권의 공세를 되려 키웠습니다. 추후에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은 국고인데 추후에 국고를 횡령하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범입니까?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권익위의 판단과도 모순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패싱 논란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정치적 행위를 한다며 불쾌해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반응, 강희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대통령실 사안으로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혜 조사란 지적엔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특혜라고 보기엔 과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랜 과제였던 대면 조사를 해결함으로써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처음으로 서면 조사에 이어 대면 조사를 받았다며 영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터져나오는 데 대해선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는 말이 나오는 등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소환 조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야당은 허울뿐인 조사였다고 비판하며 특검 추진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왜,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법조팀장 서복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예. 먼저 총장 모르게 중앙지검이 누구와 이런 조사 방식을 조율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예. 일단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전날인 19일 저녁에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날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으로 소환하라 이렇게 못 박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총장의 반대에도 이 변호인 연락만으로 속전속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 아니냐, 뒤에 대통령실이 없다면 총장을 건너뛰고 이렇게 제3의 장소를 강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 얘기는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잖아요. 네, 지난 6개월을 보면 대통령실 얘기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난 1월부터 보면요. 김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당시 중앙지검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원석 총장이 명품 가방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고 2주 만에 이 총장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달 만에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이 제3의 장소를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 또 법무부 장관, 이 중앙지검장까지 검찰총장이 3년 초과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수사팀이 이런 검찰총장 패싱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예. 사건도 결국 무혐의 처리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네, 재판에 넘길 거였다면 제3의 장소부터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명품백은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도 김 여사 측의 요구대로 이렇게 조사한 걸 봤을 때 무혐의로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검찰청으로 소환을 했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부분과는 좀 대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를 할 때 예.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또 한 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은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은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당장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는 보고 누락은 인정을 하지만 진상조사를 통한 추가 조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의 충돌이 정면으로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대선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TV 토론으로 위기에 몰렸던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 번의 TV 토론이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전격적으로 이뤄졌죠? 예,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델라웨어에 머물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소셜미디어 X에 성명을 올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후보직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대통령 임무에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핵심 참모들도 발표 1분 전에야 통보를 받은 걸로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상의를 한 뒤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후임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고요. 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해리스 지지를 표하면서 지금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당 대선 후보가 돼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죠.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 support Vice President Harris. I am very hopeful that we will come out of our convention next month united. 네, 바이든이 물러난 게 TV 토론에서 참패하고 25일 만인데 토론을 계기로 미국 내 여론이 급격하게 변했죠. 예, 지난달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에 휩싸이며 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결정타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다시 돌아온 트럼프에 열광했고요. 설상가상으로 바이든은 코로나19에 걸려 유세를 중단했고 아직까지 백악관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바이든의 완주 의지를 꺾었습니다. 현지에선 이 때문에 바이든이 분노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바마와 펠로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측은 해리스 지명은 최선의 합의가 아닌 대관식이라는 비판에 불을 지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후보에서 사퇴한 바이든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구원투수로 나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는 미국 최초의 흑인, 또 아시아계 여성 부통령인데 여기에 더해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란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지혜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스탠퍼드대 교수였던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 UC 버클리 연구원이었던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카멀라라는 이름도 연꽃을 뜻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따왔습니다. 해리스는 흑인 여성으론 처음으로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을, 2011년엔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이자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내 정치에 입문해 2017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됐고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법조인 출신답게 날카로운 언변은 해리스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2020년 대선 전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당시 후보를 쏘아붙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I do not believe you are a racist.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do you agree? 그런 해리스도 부통령이 되고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So this whole thing about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말실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미했을 당시 악수한 뒤 바지에 손을 문질러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2022년 우리나라에 왔을 땐 북한과 남한을 혼동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리스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유색 인종 여성 후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피습 사건을 계기로 기세가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루 만에 700억 원의 기부금을 몰아주며 해리스의 등판으로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은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줍니다. TV 토론이후 실시한 11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의 격차는 1.5%포인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작았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 선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1%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따라붙었고 버지니아에서는 5%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인도계 흑인 여성으로서 백인 남성인 바이든보다 유색인종과 여성,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짧은 정치 경력으로 비교적 민주당 색채가 옅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반 트럼프 연합의 뜻을 같이 하는 구공화당 인사들이라든지 해리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59살이란 해리스의 나이도 무기입니다.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역대 최고령 대선 후보란 타이틀을 넘겨받은 78살 트럼프에게 역공을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희망은 기부금 행렬로 이어졌습니다. 사퇴 직후 민주당에는 5천만 달러, 우리 돈 700억 원이 쏟아졌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하루치 최대 금액입니다. 열광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와 달리 바이든의 부통령이란 꼬리표가 발목을 잡을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또 국경 실패 같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고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트럼프 쪽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든보다 백인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백인 남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수도권은 세찬 장맛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반면 남부지방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70mm의 강한 비가 또 쏟아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우산이 없던 시민은 가방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수도권엔 한때 시간당 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동두천엔 1시간 만에 4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지나가며 정오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항상 장마니까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계속 날씨가 바뀌어서 그냥 더운 것보다 습한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가마솥 더위가 덮쳤습니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70% 넘는 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고 특히 대구, 광주 등엔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진짜 잠이 안 깨는 편인데도 잘 때 덥고 찝찝해서 한 번씩 깨서 에어컨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다시 틀고 자게 돼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의 많게는 50mm, 경기 북부는 7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 개미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주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는 만큼 이동 경로에 따라 폭염과 장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지난주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터와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졌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밤부터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곳은 하천이 아닙니다. 경기 파주시 한 지하상가 모습입니다. 업주들은 물을 막을 엄두도 낼 수 없었고 몸을 피하는 게 다였습니다. 예,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쭉 해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거죠. 물이 들어찼던 상가 지하에 내려와 봤습니다. 물에 젖은 내장재는 완전히 뜯겨져 나갔고
머리 위에는 당시 물이 들어찬 흔적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상가는 아수라장입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상황. 씻어내고 정리하는 사이에 또 비가 내립니다. 가게 주인은 이 빗물에 식기를 씻습니다. 또 찰까 봐 걱정되고 이 상황이 수습이 너무 안 돼요, 지금. 중복을 사흘 앞두고 삼계탕집 주인은 닭 1000마리를 버렸습니다. 손해도 손해지만 이 상황이 무섭습니다. 잠 못 자요. 또 오면 또 다시 지금 정리하는 거에 또 물난리 나면은 그거 어떻게 받아요? 건물 외벽은 다 떨어져 나갔고 무너지니까 그 틈새로 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찼다 빠진 반지하 집은 아직도 물을 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와 바람이 예보되어 있고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한 아이돌 그룹의 10대 팬이 공항에서 사설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입수했는데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한 걸로 보이는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 멤버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탑니다. 순간 멤버들을 찍던 10대 팬 A양의 휴대전화가 휘청거립니다. 여보세요. 나오라고요. 아이고. 아이돌 멤버도 놀란 듯 뒤돌아봅니다. 팬이 항의하자 경호원은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당신 안 울었다고? A양은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자리를 피해서 바로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니까 맞은 부위가 머리가 아주 아파서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가 나죠. 남의 자식, 귀한 자식인데 어느 누구를 보호해서 누구한테 폭력을 썼다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모 입장으로 많이 속상하죠. 이날 사설 경호원에게 밀쳐진 팬은 A양뿐만이 아닙니다. 손으로 강하게 밀쳐진 팬들은 옆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B씨는 A양의 손을 위쪽으로 올렸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경호원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공항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 사설 경호업체가 플래시를 쏘고 무단으로 입구를 막고 최근 배우 변우석 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입니다. 이런 유명인들의 과잉 경호, 또 공항을 사유화했다는 논란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 들어섭니다. 드라마 선제업고 티어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경호원이 갑자기 레이저를 쏩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게이트까지 막아섭니다. 이따가 우석씨 와서 들어가면 여기 게이트를 막을 겁니다. 막는 시간 10분입니다. 인천공항경찰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과잉 경호는 이전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5월엔 해외 공항에서 아이돌 그룹 NCT 드림의 경호원이 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아이돌 그룹 보이 넥스트도어 멤버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여성을 경호원이 세게 밀치기도 했습니다. 사설 경호업체라는 거는 정식으로 경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방해죄 또 그리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사실 위력을 통해서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사설 경호업체의 과잉 경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4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잇따라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김호중 씨를 따라하듯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는데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막아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달려오는 검은색 SUV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신호대기하던 차량들을 들이받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40대가 사고를 냈습니다. 흰색 차량은 충격으로 밀려나고 뒤에 있던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까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립니다. 300m 정도 도주한 뒤 다시 중앙선을 넘어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소리 났고 뭐 차량 도주하는 소리 끽끽 소리 나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 했지만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운전자가 도망가는 걸 막았습니다. 차 상태를 보고 다시 탔는데 그때 시민들이 앞뒤를 차로 막았다.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교제하던 여학생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다 붙잡혔습니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젯밤 흉기 2자루를 가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늦은 밤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흉기를 들고 한때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갔다 나온 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도어락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남학생은 피해자의 집 주변과 또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밤이라 주변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만에 남학생을 붙잡았습니다. 위협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못 헤어진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 조치 중이었습니다. 이런 10대 교제 폭력은 7년 사이 2배가 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훈방 조치한 경우를 더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일단은 보호자한테 알리는 거를 꺼려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피해라고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내 욕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피해 학생 집 앞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부터 각 병원마다 사직 처리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울 새 전공의를 뽑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약 7,700명을 확정했습니다. 각 병원은 9월부터 수련할 전공의를 뽑을 계획인데 교수들 사이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병원 채용 절차를 막을 순 없겠지만 뽑힌 전공의 교육을 맡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기존 전공의 자리를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한다면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내놨고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채용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선 외과와 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했는데 다른 과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금 나가 있는 전공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뺏게 된다고 저희가 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마음으로 수련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교수들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거에 더 나가서 병원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걸로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애초 대다수 전공의가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하반기 모집에도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십니까? 주식 보고는 어떻게 보고 받으셨을까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당시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는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와 김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고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구속됐던 사모펀드 대표도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했을 당시 응급 헬기로 이송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끊임없이 날아오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우리 군도 대응 수위를 높여 최전방에 설치된 모든 대북 확성기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이 확성기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민관 기자가 직접 가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노래부터 띄워주세요. 보아의 아킬라치스 조명. 우리 군이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40여 대를 이틀 연속 동시 가동했습니다. 대북 심리 전용 방송 자유의 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최대 30km 거리까지 전달됩니다. 기존에는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을 번갈아가며 대북 방송을 틀었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전 지역 동시 가동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면서 내용도 바꿨습니다. 북한 정권이 숨기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 확성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됩니다. 조명을 잃고 날아가다 펑 하고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근우가 반길까 싶은데요. 최근 북한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 소식 등도 방송이 됐습니다.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확성기 전면 가동에 따라 접경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바로 오늘 주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대미문 자폭 전대. 국민의힘 당대표 내일 선출이 되죠. 오늘 당원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48.51%인데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보다 약 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스타급들이 많이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실망감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당 내부에서조차 자폭대회다, 분당대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전당대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야 전당대회를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과격하게 싸운 건 사실상 본 적이 없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언론들에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자폭대회, 삼류 막장, 난장판, 진흙탕 전대 실제 이런 제목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뽑는 게 아니라 실제 당 내에서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네. 자,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국민들께서는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바로 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다라고 지난 10일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죠. 자, 정작 이후에도 후보들 간의 폭로전이 더 과격해졌다는 겁니다. 네, 여러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뜨겁게 붙은 건 아무래도 나경원, 한동훈 두 후보 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가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자, 마지막 TV 토론 때까지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고 가시죠.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네, 당시 나경원 후보가 진짜로 고성을 질렀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보통 큰 소리를 웬만하면 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저 정도면 고성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끝나고도 뭐 눈물을 보였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었는데 이 경선 초반에는 한동훈, 원희룡 이 두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경선 분위기를 흔든 건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김 여사가 총선 전에 그 디올백,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 후보가 읽고 씹었다, 이른바 읽심 논란을 주장을 하는 촉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후보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밀실공천을 했다, 한 후보가 또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런 논란들을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TV 토론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정면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위원장 추천 의혹,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오히려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던져놓고 다음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태 정치 정말 그만둬야 한다. 자, 두 사람은 저렇게 격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는데 얼마나 격하게 싸웠냐. 일각에서는 뭐 이른바 현피 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계속 보시죠. 저보고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요, 사퇴. 저는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제 주도권입니다. 네, 여당이 이렇게 하면서 야권만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편끼리 무차별 폭로전을 벌이고 있으니 지금 야당에 빌미를 줘서 난감하다.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특히 원희룡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한 후보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수 후보가 맞느냐 이렇게 공격도 했거든요. 초기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고의 패배설. 선거에서 일부러 졌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전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처음이죠. 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인 앞날을 위해서 지난 총선을 의도적으로 패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이를 놓고 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그런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일 오후쯤이면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 한 후보 측에서는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내겠다는 입장인데 나머지 후보들은 아니다, 결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얘기고 있고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은 건 오히려 친윤계들이 모였다,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누가 되든 어쨌든 상당한 후폭풍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노래 아침 이슬로 기억되는 이 사람,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대학로 소극장 학전에서 후배들을 길러온 가수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뒤에 있는 사람, 뒷것이라 낮춰 표현했던 김민기 씨의 삶을 조소희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네, 제가 뒷것들 두목쯤 되다 보니까 앞에 나서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해요. 김민기는 누구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여러 곡 만들었지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꺼려했습니다. 배우들을 앞것들이라 내세우면서도 자신은 뒷것이라고 낮춰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뭐 거의 없어요. 음반만 내봤죠. 그런데도 그의 노래는 여기저기서 불렸습니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1970년대 유신 반대 시위 때도 세월이 흘러 2016년 촛불 시위 때도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금지되기도 또 과거 보안대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절절하게 이렇게 부르니까 그럼 저 사람들 노래지. 노래를 부르고 만드는 것을 넘어 1991년부터는 소극장 학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선 세상을 떠난 김광석이 1000회의 라이브 공연을 펼쳤고 소시민들의 삶을 담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 30년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청소년극 전용 극장으로 어린이들의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3월 학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수로 작곡가로 공연 기획자로 또 극단 대표로 우리 문화의 밭을 읽었던 김민기는 가난한 배우에겐 무대를, 광장의 시민들에겐 노래를 선물한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JTBC 조소입니다.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달된 축하난과 화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몇 달째 국회 한켠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세어보니 모두 1000여 개, 돈으로 따지면 1억 원이 넘는데 국회 임기 4년마다 이렇게 수많은 화분이 그냥 버려집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엔 2개월 가까이 꽃과 나무가 가득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보임을 축하하는 화분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문제는 의원실에서 다 가져가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 대부분 그냥 방치된 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석에 놓인 이 화분들은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한다면서 한 기업이 한 의원에게 보낸 건데요. 8만 원 정도 하는 미니 호접 화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배송 일자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이거 대체 몇 개나 될까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길래 직접 세보았습니다. 지난 19일 기준 동양란 852개, 큰 나무 화분 182개를 포함해 총 1241개입니다. 처음에 개원했을 때 좀 심했거든요. 하원이었어요, 완전히. 그나마 빠진 게 이 정도. 빠진 게 이거예요. 앞으로 다 나와요. 그럼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역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꽃배달 업체에서 얼마에 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크로톤 화분입니다. 요거 요 정도 사이즈면 14만 원 정도 된다고 방금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황금죽 화분입니다. 이거 12만 원 정도로 가격 나옵니다. 자, 이쪽에 보면 1m 이내 핑크 호접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인데요. 안에 보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파리도 많이 시들어 있고요. 요거는 1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검색됩니다. 지금 홈쇼핑 아니고요. 얼마나 돈이 사실상 낭비되는 현장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가장 바깥에 놓여있는 벵갈 고무 화분, 주 3회 물을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장 바깥에 있어서 글쎄요. 누가 얼만큼 꼬박꼬박 물을 잘 챙겨줬을지 걱정도 드는데 이것도 12만 원이라고 가격 검색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꽃은 10만 원짜리까지만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비싼 화분은 의원실에서 안 챙겨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놓인 화분 총 1억 98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주 각 의원실에 2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일괄 폐기한다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업무 추진비, 유관기관 협력비 같은 명목의 돈으로 화분을 사서 보냅니다.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화분을 보낸 쪽은 다 시들어 결국 폐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사실 전혀 이제 예기치 못했던 부분인데요. 24개 있는 저희를 좀 많이 챙겨가 달라 공부하고 챙겨가 달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 축하하면서 보내는 건데 그 마음 써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느낄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또 어디는 왔는데 어디 나갔다 하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다 보내놓고. 받는 의원실에선 뭐라 생각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전화로 안 오는 화분도 있어요. 그런 왜 정부 부처나 이런 데서 어떤 분들은 들고 오시는데 그냥 막 남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개선돼야 되죠. 국회에서. 그렇다고 아예 화분 주고받기를 근절하자고 하면 화훼농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화훼농가를 찾아가 국회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필요하신 분에 무료를 드립니다. 가져가십시오. 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가져가죠. 그거를 왜 폐기를 해요? 아까운 걸. 물론 화훼 업종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낭비지. 주 월요일부터 이거 폐기한대 안 찾아. 미쳤네. 그럼 나눠줘. 우리한테.
물론 국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먼저 보내달라는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난감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국회니까 지금 이렇게 낭비되는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내보면 어떨까요? 제가 먼저 제안해보면 이 채소 이름처럼 무료 나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경기 막판에 이렇게 멋진 골로 한 번, 경기가 끝난 뒤엔 깜짝 선언으로 또 한 번. 이승우 선수가 팬들을 여러 번 놀라게 했습니다. 수원FC를 떠나 전북 현대로 이적하는 걸 스스로 발표한 건데요. 이승우의 이렇게 갑작스런 이적 이유를 정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승우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병준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문 앞에 파고든 이승우. 마무리는 공의 밑을 가볍게 툭 차는 칩슛이었습니다. 교체 투입 4분 만에 터뜨린 쐐기골이었습니다. 병준이 형이 너무 잘 줬고 거기서 골키퍼가 나오는 것 같아서 킥을 했는데 또 그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18경기 만에 벌써 리그 10번째 골을 넣은 이승우는 3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써냈습니다. 이 골을 터뜨리고 이승우는 수원FC 팬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즌 중에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적을 하게 되어서 마지막 팬분들과 함께 기사로 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2년 반 넘게 함께한 수원FC를 떠나 전북 현대로 옮기게 됐다고 직접 팬들에게 알린 겁니다. 팬들은 이승우를 향한 응원가로 답했습니다. K리그 올스타팀인 팀 K리그 팬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승우는 갑작스런 이적 이유도 밝혔습니다. JTBC와 인터뷰에선 전북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박지성의 존재만으로도 이적에 영향을 받았다면서 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리그에서 10위를 달리며 강등 위기에 내몰린 전북 입장에선 이승우의 영입을 통해 반전을 모색합니다. 이승우에겐 K리그 최고 연봉자인 대구 세징야의 15억 5천만 원보다 더 높은 대우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홈페이지에 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감독과는 다르게 면접도 치르지 않고 이른바 프리패스했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축구협회는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면접을 치르지 않은 건 이미 홍 감독의 축구 철학과 경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력 후보였던 제시 마시 감독과의 계약이 불발된 건 막바지에 세금과 국내에 머무는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협회가 이런 대응을 한 건 투명하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축구 팬들의 분노가 이젠 잦아들까요? 홍 감독은 유럽에서 손흥민, 김민재를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을 차례로 만났고 이틀 뒤인 2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장맛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내렸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30에서 7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도 많습니다. 경기 북부에 150mm, 강원 북부와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12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부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도 모레 오전에 차츰 그치면서 목요일에는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